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장사하며 익숙해진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른 아침, 청솔 아파트를 출발해 대치역까지 산책을 나섭니다. 이 시간의 거리는 조용합니다. 간혹 야근하는 회사원들이 보이고 새벽 배달을 마친 오토바이가 지나갈 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북한산까지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라 동네 산책으로 대신합니다. 허리 수술 이후로는 아침마다 관절이 뻐근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나와야 했습니다. 10년 된 휴대폰이 말썽이라 강남역 근처 핸드폰 가게에 들러야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2년만 쓰고 바꾼다는데 저는 아직도 고장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러질 못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 또 아침 산책이세요?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서로 20년째 얼굴을 보는 이웃입니다. 네, 날도 풀렸는데 가만히 있기 아까워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가시나 봐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셨길래. 강남역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이 폰이 말썽이라. 주머니에서 낡은 갤럭시 S7을 꺼내 보였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은 이미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케이스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이제 바꾸셔야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 전화 통화하고 문자는 잘 되는데 케이스라도 새로 하나 사볼까 해서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폰 쓴다고 하면 비웃을 텐데. 괜찮아요. 나이 들면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케이스 하나 사는 건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식당을 하며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살만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바구니에 음식을 사러 가고 재활용품도 직접 분리수거하고 전기 아낀다고 안 쓰는 콘센트는 다 뽑아둡니다.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았거든요. 새벽 6시, 아직 문을 연 가게는 없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손녀가 가르쳐준 당근마켓이라는 앱으로 중고 케이스를 찾아보았지만 제 폰은 너무 오래돼서 구하기 힘들더군요. 할머니, 그냥 새 폰 사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제도 손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다. 아직 쓸만해. 내 돈은 내가 모아. 사실 폰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요. 어릴 적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란 우리 세대의 버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시가 되어갈 무렵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위치를 검색해보니 모벌 플래닛이란 곳이 있더군요. 후기를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아직 어둡습니다. 문 앞에 걸린 영업시간표를 보니 9시 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아침 뉴스를 봅니다. 요즘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우리 때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벌써
아침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을 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삐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곤 했지요. 남편과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우리 부부의 황금기였나 봅니다. 매장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이 활짝 열리자 형형색색의 휴대폰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휴대폰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면은 화려한 케이스들로 빼곡했습니다. 매장 안은 새 전자제품 특유의 비린내와 함께 달콤한 방향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손님이었지만 직원은 제 인사를 무시한 채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갤럭시 S7 케이스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가 제 낡은 휴대폰을 보더니 금세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구형폰은 케이스 안 들어와요. 다른 데 가보세요. 혹시 재고라도 없을까요? 손님, 여기는 프리미엄 매장이에요. 그런 폰 쓰시는 분들은 재래시장 가보세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있을걸요. 말투에 깔린 냉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직원이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S7 케이스 찾으시는데요. 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최신 기종 구매 고객 위주로만 서비스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오래된 폰은 AS도 안 되는데 케이스는 왜 찾으세요? 이번 기회에 새 폰 구매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전화도 잘 되고 문자도 잘 되는데. 어머님, 요즘은 카톡으로 다 하시는데 문자가 뭐가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속에 담긴 건 깊은 멸시였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꽉 막힌 노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매장에는 다른 손님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있는 게 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 줄기 바람이 매서웠던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검소한 삶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감정은 서서히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오래된 물건을 쓴다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존엄성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 서랍장에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들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모벌 플래닛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창밖의 겨울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듯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힘찬 기운이 움트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겨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추위에 떨며 봄을 기다리는 나무요. 다른 하나는 속에서부터 뜨거운 힘을 키우는 나무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떤 나무인지 깨달았습니다. 손녀 유미가 가져온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군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랑 표정이 다른데. 나도 모르게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나 봅니다. 유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하더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든 걸까요? 아니다. 늙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좀 피곤하구나.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도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미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폰 케이스 문제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요즘은 구형 폰 케이스도 파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다. 그냥 폰을 새로 살까 보다. 제 말에 유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멀쩡한 걸 왜요?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좀 다른가 보다. 무슨 일 있었죠?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냥 둬라. 할머니, 제가 언제부터 할머니 속마음을 못 읽었나요? 유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미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컴퓨터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컴퓨터냐고. 그때 제가 유미의 편을 들어줬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 너한테는 말해줄게.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폰 케이스를 사러 갔다가 무시당한 일, 젊은 직원들이 비웃었던 일, 그리고 제 마음에 일어난 분노까지. 할머니, 제가 당장 가서 따져볼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유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그런 매장 많아요. 젊은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고 어르신들한테는 불친절하고. 우리 회사 앞에도 비슷한 매장이 있는데. 유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미야, 너희 회사는 그런 불친절한 매장이랑 어떻게 거래해? 네. 아, 거래 안 해요. 우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객을 차별하는 기업이랑은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유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미가 사준 노트북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미가 고집을 부렸지요. 할머니도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는데 스마트폰만 쓰시면 불편하다고. 할머니, 무슨 자료 찾으세요? 그냥 요즘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나 보는 중이야. 임대차요? 응. 나이 들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더라.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유미는 제 대답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사 가볼게요. 저녁에 또 들를까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유미를 배웅하고 나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약서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모벌 플래너스의 계약서는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까지.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그림자가 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처럼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관리실은 지하 1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대철 씨의 집무실은 서류철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년간의 민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벌 플래너스의 기록은 두껍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의 난방비 정산 문제, 봄철 복도 물건 적재로 인한 소방법 위반, 그리고 최근의 소음 민원까지. 문제는 매장의 운영 방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장의 이전 이력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가에서도 무리한 영업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당한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가치,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관리실을 나와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장만한 부동산입니다. 식당 일로 번 돈으로는 부족해 대출까지 내서 샀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언제 갚나, 과연 잘한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손님을 귀하게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입자들을 대했습니다. 건물이 낡으면 고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오래 머물렀고 건물 가치도 점점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미팅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들, 민원 기록들, 그리고 계약서. 특히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제 마음처럼 시간이 갈수록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내일 오전 11시에 점장과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건물주와의 미팅이라고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제 신분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교훈이 되는 법입니다. 서류가 담긴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힘은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원칙대로 해결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11시 정각 4층 회의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날씨였지만 제 마음만은 어제보다 더욱 맑아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 방금 미용실에서 다듬고 온 듯한 머리까지. 제가 어제 봤던 그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그토록 무시하던 그 노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겠지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은 곧게 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힐끗거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민원 기록, 소방점검 결과표, 그리고 관련 법령 사본까지. 창밖의 겨울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형광등 희미한 윙윙거림만이 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건물주의 권한이 두려워 꺼낸 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꺼내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이대철 씨가 전해준 자료들은 아직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전 매장에서의 기록들, 직원들의 증언, 불법적인 영업 행태의 증거들. 기회를 주시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정이 아닌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모벌 플래닛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점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도 여전히 나이든 고객들을 귀찮아했습니다. 직원들은 더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계를 잘 모르는 고객들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은 모벌 플래닛 직원들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옆 카페 사장은 그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온 자료에 따르면 모벌 플래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중고폰 매입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장 내 불법 적재된 물품들과 피난로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에도 제보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도난 휴대폰 매입 정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장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시정 요구를 무시했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옛날에 식당을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손님의 항의를 받으면 저희는 늘 먼저 사과하고 새로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점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매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탈세, 불법 매입까지. 결국 점장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나가는 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매장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 위로 빛이 내리쬐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테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모벌 플래닛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더 착한 폰이라는 이름의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점장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시니어 존이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크게 적힌 가격표,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의자까지. 점장은 이전 모벌 플래닛에서 일했던 김미영 씨였습니다. 당시 신입이었던 그녀는 부당한 관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매장 앞을 지나는데 김 점장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갤럭시 S7을 보더니 케이스를 새로 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상인회 모임이 열립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얼마 전에는 고령 고객을 위한 서비스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손녀 유미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요즘은 저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착한 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유미가 IT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서랍 속 계약서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물주의 역할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터전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건물은 낡아도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상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창밖의 겨울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이제는 연두빛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다렸던 나무처럼 우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김 점장이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스마트폰 교실 일정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경험을 살려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제 안의 겨울도 지나갔나 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30년간 교통사고 예방 연구를 해온 박성재입니다. 올해 72살,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버릇처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연구원 시절 출근 습관 그대로입니다. 우리 동네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은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2시간씩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관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지만 제 눈에는 곳곳이 위험한 고투성이입니다. 보도블록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연석과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노인들이 힘겹게 발을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목격됩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연구원님은 이렇게 조촐한 아침으로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면서 매일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상을 차리면서 문득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현장 조사를 다니며 익힌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면 6시가 조금 넘습니다. 관찰 일지를 담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채소가게 주인, 문구점 아저씨, 길모퉁이 호프집 주인 아주머니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얼굴들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합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체적인 환경 점검입니다. 벤치의 상태, 바닥면의 균열, 정류장 표지판의 가시성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일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겹치고 겹쳐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7시가 되면 출근 인파가 몰려듭니다.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노인들까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제가 보는 것은 위험의 징후들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일지는 이미 4권째 쌓여갑니다. 위험 요소별로 색깔 스티커를 붙여가며 분류했습니다. 빨간색은 긴급 개선이 필요한 항목, 노란색은 주의 관찰 항목, 파란색은 장기적 검토 사항. 연구원 시절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매일 기록하는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초등학생 승차 시도 중 미끄러짐 사고 위험,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시급. 오전 7시 45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거리 측정, 평균 47cm로 교통약자 승하차 곤란.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닐까,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주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피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의 통장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을 서성이는 노인을 보고 불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신분과 하는 일을 설명했지만 통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저는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레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저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제시, 전직 이력 확인, 정신 건강 상태 점검까지.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정류장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시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뿐이라는 걸. 아내도 분명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에서 관찰 일지들을 꺼내보았습니다. 3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수첩들, 컬러 스티커로 분류된 위험 요소들, 통계 분석 표까지. 이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일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저는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대철 기사는 12년째 이 노선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오전 근무를 마감하는 11시까지 하루 15번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노인을 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노인을. 처음에는 그저 동네의 특이한 노인 중 한 명이려니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고 이대철 기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능골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인은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자신의 보폭으로 버스 앞쪽부터 뒤쪽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열흘 전 이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뒷문이 열리는 위치가 보도블록 파손 부분과 겹쳤던 겁니다. 그때 이대철 기사는 백미러로 그 노인이 현장을 사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노인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각도기와 줄자가 들려 있었고 정류장 바닥에는 분필로 그린 듯한 여러 개의 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곁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버스 정류장의 설계도면 같았습니다. 혹시 이 정류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대철 기사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전문가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기준치보다 3cm 낮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 승하차장과의 간격이 평균 47cm까지 벌어지는데 이는 교통약자 안전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가 2.4도로 기준치인 1.5도를 초과합니다. 우천시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노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정류장 표지판의 시인성 문제, 야간 조명의 사각지대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자신이 12년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인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안전조끼 차림의 사람은 노인의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는 할아버지의 관찰 기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한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고 통계 그래프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수석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던 전문가의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뤄진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버스 정차 각도와 연석 간격의 상관관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대철 기사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작년 겨울 이 정류장에서 일어날 뻔했던 큰 사고를 폭설이 내린 날 버스가 미끄러져 가까스로 멈춘 그때를 당시 정류장에는 그 노인이 있었고 그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인은 더욱 꼼꼼히 이 정류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넘기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통공학과 대학원생인 그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할아버지의 현장 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류장 설계의 기본 원칙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고려사항까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거실은 어느새 작은 연구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도면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시간대별 위험 요소가 색깔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통안전공단 시절 작성했던 매뉴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매일 아침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수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류장 안전진단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45분 사이 버스 정차 시 발생하는 연석과의 간격이 평균보다 12cm 더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버스 기사들이 보도와의 거리를 더 두고 정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류장 주변 도로의 경사도까지 측정해 두었습니다. 보도블록 파손 구간과 겹치는 지점에서 경사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장마철이나 폭설 시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폭설로 버스가 미끄러질 뻔한 사고도 이 때문이었던 거군요.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온과 습도까지 체크해 두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정류장 바닥 상태의 변화, 승객들의 보행 패턴 변화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정류장 설계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작성한 시간대별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세로축에는 시간대가, 가로축에는 위험 요소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칸에는 1부터 5까지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 필요한 규격, 버스 정차 구역 표시의 최적 위치, 배수 시설 보강 방안까지 모든 제안에는 관련 법규와 표준 규격이 꼼꼼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박준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88년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해서 2018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전국의 버스 정류장 설계 표준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설계 기준을 최초로 제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는 작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1995년 여름이었지. 한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러 갔었단다. 그날도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폭우로 미끄러워진 정류장에서 일어난 연쇄사고. 그 사고를 계기로 그는 버스 정류장 안전 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국 표준이 되었고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교통공학은 단순한 설계나 계산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찰 일지에는 바로 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수기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최신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손자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정류장 주변 지형을 3D 스캔한 데이터,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변화 그래프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 진단 보고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구청을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발견을 현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관찰과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구청 안전교통과 최성민 과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능골마을 7번 버스 정류장 안전진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마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의 이름 박성재. 30년 전 그가 교통안전공단 신입 직원이었을 때 만났던 수석연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최성민 과장의 손길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통계,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이격 거리 측정치, 보행자, 동선 분석,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 평가. 모든 항목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위험도 매트릭스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정류장의 위험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그래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안전과장님, 현장 실사 준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박성재 할아버지는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젊은 세대의 신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보도블록 파손이 심각합니다. 특히 버스 뒷문이 정차하는 지점과 겹치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류장 바닥의 경사도 문제, 우천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 야간 조명 사각지대 문제까지. 모든 설명에는 정확한 수치와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30년 현장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태블릿으로 3D 모델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의 지형과 시설물이 정밀하게 스캔되어 있었고 위험 구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적 데이터가 최신 기술로 시각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시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성민 과장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공사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배수시설 보강, 조명시설 개선, 버스 정차 구역 재설정까지 박성재 할아버지가 제안한 모든 개선안이 공사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림을 받던 노인이 알고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전문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선 공사는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매일 아침 박성재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사 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영희 통장이 찾아온 것은 공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전문가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정류장이 그리고 이 마을이 더 안전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파손된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버스 정차 구역이 새롭게 표시되었습니다. 바닥의 경사도가 조정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보강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이 새로 깔렸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검수가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차 시 연석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승하차 시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천시에도 미끄러움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류장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구청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를 교통안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이 구 전체의 교통안전 향상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박성재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문위원 위촉식 날 구청장은 직접 박성재 할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30년간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된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 그것은 행정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자문회의에서 박성재 할아버지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산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서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언은 구의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자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이 과정에서 그는 교통안전이라는 학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대학원 논문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고령자를 고려한 버스 정류장 설계 기준 개선 연구.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현장 데이터와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접목시켰습니다. 이 논문은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30년간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 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논문 발표회장에서 박준호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성재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문성의 가치, 그리고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박성재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박성재 할아버지의 현장 조사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교재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은 곧 교통안전 분야의 새로운 격언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할아버지의 방법론은 현장 중심 교통안전 진단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여러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이 된 것입니다.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의 변화는 각종 매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전문성, 세대를 잇는 교통안전 이야기. 언론은 앞다투어 박성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은 서울시 교통안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성재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능골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구청에서 특별히 설치한 것입니다. 그 의자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류장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을 헌신하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을 찾습니다.
이제는 수첩 대신 따뜻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끔은 손자가 찾아와 함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전에 대하여, 전문성에 대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묵묵한 노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침 첫 차가 도착할 때면 이대철 기사는 늘 정류장에 앉아 계신 박성재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 노인이 계시기에 이 정류장이, 이 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이른 아침 안개 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능골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헌신, 세대 간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 만들어낸 변화의 상징.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성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